안녕하십니까. 단독만 취급하는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요, 좀 충격적인 제목이죠. 미군, 북한 상륙작전 준비 중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군이 직접 상륙작전 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한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지금 미군이 북한의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제가 최근에 발견한 내용인데요. 2018년 10월 8일, 바로 그저께죠.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입니다. 이 해군기지에 잠수함 2대가 입항을 했습니다. 먼저 시울프급,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중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이라고 하는 시울프급 잠수함의 커네티켓이라고 하는 잠수함이 입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그 잠수함인데 LA급 잠수함, 그 중에서도 후기형인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잠수함이 입항을 했습니다. 이 입항 기록은 해당 지역의 그 현청에서 발급한 이 공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기존의 괌이나 이 요코스카에 기존 칠함대 배치 그 잠수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 잠수함들이 들어왔는데 뭐 하러 왔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그러면 과연 이 잠수함들은 어떤 잠수함이냐 먼저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시울프급의 코네티켓 잠수함은 크기가요 9,337톤이나 되고요. 그리고 최대 속도는 35노트, 그리고 한 490m까지 자망 심도라고 카탈로그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한 600m 정도는 자망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장으로는 어뢰 발사관이 8발, 그리고 토마호크, 그리고 뭐 다 해서 한 50발 정도의 각종 무장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울프급 잠수함의 임무는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은밀한 정보 수집, 감시, 정찰, 그리고 이제 적의 전략 핵 잠수함을 추적해서 파괴하는 임무, 그리고 적의 전략적인 수상함, 뭐 항공모함이나 그런 아주 고가치의 표적을 타격하는 그런 임무, 그리고 이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를 하기 때문에 또 은밀하게 적의 해안가로 침투를 해서 적 내륙에 있는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임무,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얼마나 조용하냐면은 우리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 현재는 지금 209급 잠수함, 그리고 214급 잠수함, 손원일급 잠수함이라고 하죠. 214급이. 이 214급 잠수함이 아주 조용한 디젤 잠수함이다라고 알려져서 뭐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잠수함인데, 214급 잠수함이 조용할 때는 말이죠, 천천히 갈 때 조용합니다. AIP 그 배터리 상태에서 은밀하게 움직일 때, 즉 시속 5노트 이하로 움직일 때 조용합니다. 그게 이제 디젤 엔진을 가동하고 최고 속도로 달려버리면은 뭐 시끄러워지겠죠. 그런데 이 시울프급 잠수함은 최고 속도 35노트로 달릴 때에도 우리 214급 잠수함이 은밀하게 달릴 때의 그 소음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정말 이 시울프급 잠수함의 성능이 대단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LA급 후기형 이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이 잠수함은 미국이 LA급 잠수함을 뭐 수십 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후반기, 최후기형 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 미국은 이 LA급 잠수함을 항공모함 호위, 그리고 함대 호위, 뭐 이런 것들로 쓰면서 이렇게 이제 독자적으로 작전도 시키는데, 시울프급처럼 뭐 적의 핵 잠수함을 따라다니면서 적의 핵 잠수함을 공격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보다는 따로 지상 목표물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침투 작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덩치는 시울프급보다는 작지요. 6,100톤 정도, 최고 속도는 33노트 정도, 최고 자망 심도는 한 240m라고 하는데 240m면 너무 얕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400m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는 있어요.
이 240m라는 것은 카탈로그 상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무장은 533mm 어뢰 발사관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토마호크 수직 발사관, 잠대지 순항 미사일 수직 발사관이 1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이 기뢰를 장시간 수정해서 자망하면서 기뢰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무인 잠수정을 탑재를 하는 것이 이 스크랜턴의 특징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잠수함이 10월 8일 날 거의 동시에 요코스카로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스크랜턴이 조금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시면 그 10월 8일 10시 18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0시 33분에 나갔습니다. 15분만 기항 정박해 있다가 15분 만에 바로 나갔습니다. 주로 이런 군함들이 입항을 하게 되면 며칠씩 머물면서 승조원들이 육상에 상륙을 해서 뭐 휴가도 가고 외박도 가고 이런 컨디션을 조정하는 그런 업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식량이나 뭐 이런 것들 재보급하기도 하고 그런 보급 휴식의 차원에서 입항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15분 만에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난 8월에도 있었어요. 8월에 보면 미시간이라고 하는 잠수함이 불과 47분 동안 한 번 있다가 그 다음날 다시 들어와서 또 20분 동안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밀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크랜턴에는 이러한 것들이 탑재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ANBLQ-11이라고 하는 장기 자망 기뢰 정찰 시스템, 무인 정찰 시스템이에요. 일단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이 그 정찰 시스템을 밖으로 내보내서 적의 어떤 특정 지역에 기뢰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를 합니다. 기뢰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를 하면, 기뢰가 이제 만약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기뢰 있는 곳에 사람이 들어간다든지 배가 들어간다든지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인, 그것도 뭐 한두 시간만 하면 안 되겠죠. 장기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이런 무인 잠수정을 들여보내 가지고 만약에 기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기뢰 제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뢰 제거 작업을 하는 데는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이, 우리 UDT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임무를 하죠. 우리 해병대가 상륙 작전을 할 때 UDT가 먼저 그 상륙 지점으로 들어가서 그 상륙 해안 인근에 있는 그런 기뢰들을 UDT가 먼저 제거하는 임무를 하는 게 UDT의 여러 임무 중에서 아주 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네이비실도 우리 UDT처럼 그런 임무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퍼즐을 조합을 해보면 이 스크랜턴이 10시 18분에 들어왔다가 15분 만에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바로 이 시커멓게 생긴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 사진입니다. 요코타 기지, 바로 이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서 차로 불과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 지역에 주1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요코타 공군 기지가 있어요. 이 요코타 기지에 오키나와에서 출발을 한 이 MC-130J 라는 특수전기가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12시 한 47분쯤에 출발을 했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리니까 도쿄까지. 그래서 이 요코타 기지에 5시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을 조합을 해보면은 아마도 그 오키나와의 요미탄촌에 그 미국의 특수전부대 그린베레가 주둔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특수부대들이 그쪽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네이비실 같은 이런 특수전 부대를 이 MC-130J가 태우고 와서 이 지역에 잠시 이제 차를 타고 다시 이 요코스카로 옮겨서 요코스카에 이 LA급 잠수함인 스크랜턴이 들어왔을 때 이 스크랜턴을 타고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냐. 왜냐? 스크랜턴에 장기 자망 기뢰 정찰 시스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적의 어떤 그 상륙 지점에 기뢰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면 네이비실이 가서 그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어떤 기뢰 제거 풀 세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임무를 하러 오지 않았을까 하는 유추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확정사항은 아니고 순수하게 군사 전문가로서의 저희 유추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왜 이렇게 은밀하게
왔다 갔다 할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이 그 스크랜턴 함이 이 잠수함이 뭐 하루 이틀 걸려서 이 요코스카로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승조원들도 내려서 좀 휴식도 좀 취하고 좀 있다가 여러 가지 식량이나 유륜 그 뭐 어떤 물이나 음료수나 이런 것들도 다 보급을 다 하고 나서 다시 한 몇 박 며칠 있다가 출항을 하면 그거는 뭐 훈련의 어떤 그 보편적인 사항이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들어오자마자 15분 만에 나갔다. 이것은 급하게 뭔가를 싣고 나갔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급한 일 아니면은 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날 새벽에 왔던 이 MC-130하고 연결지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10월 8일 하나만 보면 아까 같은 그런 일이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최근 몇 달간을 쭉 이렇게 퍼즐을 좀 더 크게 맞춰 보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퍼즐 조각에서 큰 그림이 되는데요. 지난 8월 말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지난 8월 말에 제3 사전 배치 전단이라고 있는데, 이 제3 사전 배치 전단은 괌에 배치되어 있는 사전 배치 전단이에요. 사전 배치 전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이제 그 한반도나 또는 대만, 일본 이런 곳에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본의 전쟁은 러시아, 과거에는 소련이죠. 러시아가 상륙을 하는 것, 한반도는 북한이 쳐내려오는 것, 그리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군이 그 상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다 국가의 국토의 면적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점령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 본토에서 미군이 정원되어서 오기도 전에 함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괌에다가 사전 배치 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 사전 배치 전단 그 배의 한 척에 한 개 기갑여단이 완전 무장할 수 있는 탱크, 장갑차, 자주포, 포탄, 탄약, 유류, 뭐 모든 것 하던 뭐 스팅어 미사일, 뭐 토우, 뭐 그 대전차 미사일, 뭐 모든 것을 다 실어놓고 괌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이 6척이 쭉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반도에 어떤 그 긴장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한반도 쪽으로 쭉 모였다가 긴장 상황 해제되가 그럼 다시 쭉 헤어졌다가, 그러면 이제 긴장 상황이 실제 상황이다. 그러면 실제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쭉 들어와 가지고 부산항, 뭐 울산, 포항, 광양, 진해 이런 곳에 쫙 들어와서 물자를 쫙 내려버립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본토에 있는 여러 가지 정원 부대들이 바로 비행기를 타고 뭐 김해공항 또는 오산, 포항 뭐 이런 여러 가지 공항들로 쭉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내려주는 장비를 타고 바로 여기에서 이제 경부선 철도로 쭉 해가지고 전방으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방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전투를 하는. 그러면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을 하더라도 전쟁 발생 전에 이미 배치가 끝나든지 늦어도 하루 이내는 다 그냥 전방으로 이런 그 5개 이상의 기갑여단을 전방에, 지금 미 사단 있는 거 말고 추가로 한 5개 이상의 기갑여단을 전방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전 배치 전단입니다. 그 사전 배치 전단이 지난 8월 말에 이례적인 전술 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전술 훈련을 했냐면은 그 병력이 특이하게도 30일 해병 원정단, 오키나와 있죠. 30일 해병 원정대의 병력이 승선해서 소형 선박에 의한 근접 공격을 제지하고 격퇴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뭐 굉장히 이례적이다, 실제적인 훈련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전 배치 전단이 창설이 된 지 뭐 꽤 오래됐는데, 이 사전 배치 전단 창설 이후에 이러한 전술 훈련을 3번을 했답니다. 근데 뭐 첫 번째는 언젠지 모르겠고, 두 번째 훈련이 바로 작년 굉장히 그 작년 가을 위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 공격하는 위기설. 그때 이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번 8월에 이런 전술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 가을이 사실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얼마나 심각한 위기였습니까? 그런데 이번 8월은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하고 또 북미 정상회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해병대까지 탑승을 해서 적의
소형 선박에 의한 근접 공격을 저지 격퇴하는 훈련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더 실전적인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8월, 이 가을에 과연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혹을 낳는 장면이죠. 또 두 번째로는 9월 16일부터 9월 23일 일주일간 미국이 사상 최대의 바리안트 쉴드 훈련이라는 걸 했어요. 이 바리안트 쉴드 훈련이라는 것은 미국이 육해공 해병대가 협동교전해서 뭐 우리로 말하면 합동성이라고 하죠. 그 협동교전 각자가 다 완전히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네트워크 유기체가 되어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협동교전 능력을 배양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훈련을 해보는 그런 훈련인데, 주로 이제 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번 그 9월 달에 사상 최대의 훈련을 했다. 그리고 이제 공개된 자료,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지역에 160대의 항공기가 괌의 앤더슨 기지에 집계를 했다는 겁니다. 160대의 항공기가, 뭐 이 중에서는 뭐 덩치가 작은 전투기도 있지만 덩치가 큰 뭐 B-1B, B-2, B-52 각종 이 전략 폭격기까지 포함해서 160대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항공기가 모였냐, 즉 얼마나 덩치가 컸냐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10월 1일에서부터 10월 6일까지, 10월 6일이 바로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평양을 4차 방북을 했을 때입니다. 그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기 직전까지 일본 요코타 기지,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기지에 미국의 각종 첨단 정찰기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인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의 정찰기들까지 해서 모든 정찰기가 총망라되어서 집계를 했고, 그 중에는 뭐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하는 그런 뭐 리벳 조인트, 코브라볼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 지상 폭격에 사용하는 조인트 스타즈도 2대가 들어왔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총지휘하는 E3 센트리도 2개가 들어왔고요. 조기 경보 통제기죠. 그래서 거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싶을 정도의 엄청난 정찰 전력, 지휘 통제 전력들이 10월 1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3일에서 10월 5일 사이에는 또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죠. 가데나 기지, 그리고 요코타 기지에서, 일본 도쿄 옆에 있는 요코타 기지에서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를 옮겼는데, 미 본토에서 온 플로리다에서 왔죠. 그런 특수전 항공기 MC-130 J, H 이 특수전 항공기들이 총 집결해서 지금 19대가 모여 있습니다. 그게 이제 848명 정도를 그린베레들을 한 번에 각각 여러 방향으로 실어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특수전 비행기들이 지금 기존보다 2배가량 증강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가데나 기지에 모여 있습니다. 또 10월 7일입니다. 이 10월 7일은 뭐냐면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지금 필리핀에 뭐 태풍 불고 해가지고 구호작전 한다는 거예요. 이 구호작전을 하는데 이제 와스프, 미국의 그 강습 상륙 전단이죠. 그 와스프 상륙 전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애슐랜드라고 하는 상륙함에 지금 내부 갑판 사진인데요. 이 내부 갑판 사진을 보면 일본 육상자위대의 그 수륙 기동단이거든요. 이 수륙 기동단의 AAV-7 상륙 장갑차들이 대량으로 탑승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호 작전 하러 가는데 사람만 많이 타고 하면 되지, 왜 이런 수륙 양용 장갑차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탑승이 되어서 구호 작전 한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을 해서 실제로 미국과 일본이 대규모 상륙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낳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알려드린 대로 수중 침투 기뢰전 전력이 지금 일본 요코스카로 들어와서 순식간에 15분 만에 빠져나갔다. 이거는 정말 이 시기에 도대체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상륙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의심을 낳게 하는 정황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쭉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그만두고 지금 수도반 상태죠.
원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미국과 같이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죠. 그 시기에 미국은 일본과 이러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패싱이 되고 있습니다. 패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패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 그 중간 선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정책을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자신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피스, 평화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한 이 한미 동맹을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하게 깊게 다질 때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이 감행이 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어떤 그 북한 급변 사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헤게모니 또는 우리의 어떤 이익 그리고 우리의 입장, 우리 통일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장할 때 우리의 명분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남북 관계에서는 통일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여러 국제 어떤 그 협력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남북 관계 개선 이런 것들과 별개로 튼튼한 안보, 가장 튼튼한 안보는 또 그 중에서도 한미동맹의 강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모든 이 3부가 하나가 되어서 오직 개선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그러나 방패가 튼튼한 다음에 나머지가 가야 된다. 그래서 국방부는 한 걸음 뒤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가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맞고 외교부와 통일부는 앞에서 나갈 수도 있다. 또 그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국방부가 취하고 있는 이런 너무나 전향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한미 관계가 조금 소홀해지면서 그 틈을 일본이 파고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급변 사태에서 우리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오늘 순서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